아문이라는 동맥의 경혈 그리고 명당이라는 경의 기혈을 고려하면서 풍부라는 경혈을 소개할 텐데요. 풍부라고 하는 경혈의 다른 명칭도 보면 사실은 설자가 들어가는 아문에서 나타났던 다른 명칭으로서의 설자와 풍부에서도 동일한 다른 명칭의 설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아문과 풍부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임상적 경향을 나타내는 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귀자라는 단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풍부라고 하는 경혈이 이 정신질환과 관련한 요소와 밀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장강혈을 회음혈을 설명드릴 때 13기혈이라고 하는 경혈을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종의 의식 불명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비롯한 중추 신경계 질환에 있어서 풍부혈의 활용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뒷덜미 영역에서의 대표적 경혈에 붙는 이름 하나가 풍자이기도 합니다. 뒷덜미 영역에는 풍자가 붙는 경혈들이 다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보여주는 풍부고 나중에 배우게 될 풍지라는 경혈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백종풍이라고 하는 경의 기혈을 또 소개했었죠. 예, 그렇듯 뒷덜미라고 하는 공간이 이 한의학적 병의 원인으로서의 어떤 풍사와 관련된 외관 병증을 관찰하고 진단, 치료한다라는 점도 생각해서 설자, 귀자, 풍자의 한자적인 개념들을 이 경혈을 이해하는 데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위치로 보면 C1의 위쪽인데요. C1, 그러니까 첫째 목뼈를 기준으로 위쪽, 그래서 뒤통수뼈와 첫째 목뼈 사이 공간인데 첫째 목뼈는 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처럼요. 촉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바깥 뒤통수뼈 융기를 찾은 뒤에 바깥 뒤통수뼈 융기에서 아래쪽에 함몰되는 공간을 찾음으로 인해서 첫째 목뼈의 위쪽과 뒤통수뼈 사이 공간을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추론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둘째 목뼈 가시돌기를 찾아서 결국은 기준 위치를 삼은 뒤에 그 상태에서 아문혈을 찾게 되고 아문혈보다 위쪽에서 바깥 뒤통수뼈 융기와 아문혈 중간에서 풍부혈을 찾는 방법이 바로 풍부혈을 쉽게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문혈과 풍부혈은 주치적 성향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분류, 그러니까 중분류적인 수준에서 보면 아문과 풍부는 동일한 성향으로 임상적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옛 문헌에는 풍부혈과 관련된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뒤통수 뒤쪽에 뒷머리카락 경계 위쪽으로 일촌 부위에서 커다랗게 근육이 느껴지는데 말랑말랑 거린다. 근데 이 부위가 사람들이 빨리 말을 하게 되면 갑자기 근육이 경결되면서 단단해진다. 그렇지만 말을 쉬게 되면 다시 완환중하게 함몰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말을 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뒷덜미 이 풍부 주변에 대고 긴장이 생기나 긴장이 풀리나를 한번 관찰해 보면 옛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섬세한 관찰들을 통해서 어떤 경혈의 모습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결국은 뒷덜미 지역이 경직이 되거나 이제 경직이 되는 현상이 생기면 그것이 발성 장애와 여러 가지의 이러한 말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들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관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육과 신경, 혈관 등은 아문혈 소개드린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침법에서도 아문과 같은 말이 언급되는데 다만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방패연골 아래턱으로 언급을 한 거죠. 아문혈보다는 경사가 좀 더 아래로 가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자침이 아래를 향해서 가라, 위를 향해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뜸 치료는 암훈혈과 동일하게 시술하는 것을 금기시했다라는 점이고요. 개요에서 보면 이제 족태환경이 추가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암훈과 달리. 그리고 13규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틀 안에서 현재 치료적 큰 범위 안은 바로 이와 같이 중추신경계 병증, 눈, 코, 혀 등의 병증인데, 코의 병증 치료한다는 의미는 방금 소개했던 명당이라는 경외 기혈처럼 이해하면 되고요. 혀 병증은 암훈혈과 함께 이해하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눈과 관련된 병증도 치료하는데, 목 뒷덜미에 있는 경혈들의 여러 경혈들 중에 하나에는 이런 눈을 맑게 하거나 의식을 깨우게 하는 주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질환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범주도 바로 이러한 의식을 맑게 하고 한다라고 하는 점과 연관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풍부혈 주변도 이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관찰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하는데요. 어, 현재 풍부혈의 초음파 프로브 거치 사진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실제로는 여기 위치에다가 초음파 프로브를 댔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상 자료가 이 영상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실제로 관찰된 영상은 이와 같습니다. 앞서서는 암훈혈에서는 중세뼈를 관찰했다면 여기서는 고리뼈들이 관찰되고요. 아울러서 암훈의 위치라면 풍부의 위치는 이곳이라는 거죠. 고리뼈를 기준으로 뒤통수뼈와 사이 공간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경혈 친구 문헌에 따라서 풍부혈의 자침 심도를 좀 안전하게 소개하고자 이러한 다양한 해부학적 자료들도 등장하니까 참고하시되, 풍부혈, 이것은 풍지혈에 관련된 요소입니다. 예, 같은 풍자죠. 족소양 담경에 해당하는 경혈인데요. 이렇듯 중추신경계를 염두에 두고 자침 시에 이 목뼈를 염두에 두고 자입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자침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이 이런 단면 사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한편 이와 같은 연구 자료들은 좀 낯설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인데요. 사람의 머리뼈 구조에서 찾아낸 황금 비율이라는 이슈의 논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해외 연구 자료인데요. 어, 사실 서구 사회에서 이 골상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은 게르만 민족의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측면을 인종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 골상학과 같은 일종의 인체 형태학적 특징들을 찾아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일부 임상 영역에서 활용도 되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하면서 현재는 적지 않게 이제 축소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다시 부각된 내용 중에 하나는 머리의 형태, 특히 두개골의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두개골이 서로 분합, 그러니까 수처를 통해서 관절을 이루고 있죠. 태어날 때는 사실은 이제 자궁 내에서 자궁 밖을 나오기 위해서 두개골이 완전히 골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개골이라는 머리뼈의 관절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 두 개의 머리뼈가 서로 만나면서 관절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수초를 이루게 되죠. 바로 그런 수초를 이루는 랜드마크적 지역 중에 하나가 람다, 브레그마, 그 다음에 바깥 뒤통수뼈, 윤기라고 하는 뒤통수점인 이니언 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당이라고 하는 지역을 염두에 둔 네이선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러한 지역들이 비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을
사실은 수학적인 자연 현상 중에 하나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그 자연스러운 어떠한 물건과 그 다음에 어떠한 동식물의 모습, 형태학적 모습 중에 황금 비율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라는 말들이 있죠. 바로 두개골의 이러한 특징적인 해부학적 랜드마크들의 비율들이 황금 비율을 기준으로 관찰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임상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여전히 이 논문도 밝히지는 못하지만, 다만 이러한 황금 비율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미학이 서로 이제 외모라든지 이런 어떤 특징을 보는 외모적인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부분을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의학에서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황금 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두개골 부위를 기준으로 하는 골도 분천의 비율성도 나름 합리적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와 같은 연구 자료가 나타나면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소개한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율과 똑같이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뒤통수 어, 어, 뒷머리카락 경계에서부터 앞머리카락 경계까지의 비율, 그리고 그것이 12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대추에서부터 둘째 목뼈까지를 3촌이라고 할 때 내선부터 이공까지가 3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추에서부터 내선이라고 부르는 공간까지가 총 18촌의 등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또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점을 활용하는 과정에 랜드마크적인 부분들이 이 서구 해부학에서도 등장한다. 그래서 1대1로 비교가 가능하진 않지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가능한 것이 두개골에 있구나 라는 점을 조금 참고하자는 취지로 이걸 소개합니다. 뇌호라고 하는 경혈을 동맥의 경혈을 소개합니다. 뇌호라고 하는 경혈의 다른 명칭은 이 한자적 단어가 한글로 해석하기 쉽지 않아서 그냥 한글 표현 제가 섞어놨습니다. 자풍이라고 하는 글 단어와 함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이외에도 이제 뇌자와 관련한 표현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 부위는 무엇을 지칭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감안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표현을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위가 바깥 뒤통수뼈 용기를 지칭하진 않습니다. 바깥 뒤통수뼈 용기는 바로 요 부위고요. 요 부위의 바로 위쪽 함몰 공간이 뇌호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뇌호라는 공간을 왜 뇌 입구라는 말로 썼을까 싶으면 어린아이가 바로 이 후천문이라고 해서 뒤쪽이 열려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기를 염두에 두고 뇌호라고 하는 개념을 이 공간 안에서 형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성장한 이후에는 이제 바깥 뒤통수뼈 융기의 바로 위쪽 공간을 뇌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 뒤통수뼈 융기는 뒤통수점이라고 하는 인이원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위쪽 오목한 곳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바깥 뒤통수뼈 융기 위쪽으로는 근육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제 근육의 연장선상인 너림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림줄, 머리 덮개근의 너림줄을 근육으로 보면 되고요. 너림줄 안쪽에는 이제 뼈를 덮는 바깥 머리 뼈막이 있고요. 머리 덮개근 너림줄과 관련한 또 다른 개념이 뒤통수 이마근의 뒤통수 힘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덮개근의 힘살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위는 근육적인 특징보다는 신경적인 특징을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큰 뒤통수 신경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혈관도 중요한데요. 뒤통수 동맥이나 정맥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머리뼈 영역은 직자할 수가 없습니다. 직자하기에는 바로 얕은 부위에서 뼈에 닿기 때문이죠. 뼈에 닿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극의 영역으로 보면 뼈에 닿는 거는 크게 올바른 자극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자침법은 횡자를 위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사진 이미지 자료처럼 머리 덮개의 널힘줄을 고려해서 그 위쪽이나 그 아래쪽을 통해서 횡자를 하게 되고요. 이 횡자 과정에서 신경이나 동정맥과 관련된 혈관 주변이 함께 자극받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 부위인 만큼 특히 어린 아이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는 직접 뜸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계류로 볼 때는 동맥에 있어서 족태형 방광경과 같은 어떤 주치적 특징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치병증은 머리 부위를 염두에 둔 중추신경계 병증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이는 또한 동맥의 경맥 병우하고도 관련성이 높겠지요. 뇌후의 주변에 경외기혈이 있어서 먼저 경외기혈도 소개합니다. 대문이라고 하는 경외기혈입니다. 왠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어린 아이의 그 후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른이 됐을 때는 이 부위가 뇌로 들어가는 어떠한 이러한 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구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뇌호를 기준으로 바로 위에 대문이 있다. 주치에 있어서도 반신불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로 야기된 운동질환이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질환. 그 다음 경혈은 간이라고 하는 경혈인데 대우라고 하는 이제 다른 명칭이 동의보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위로 보면 뇌우에서 위로 1.5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5촌은 사실은 뒷머리카락 경계와 앞머리카락 경계를 연결하는 12골도 분촌을 염두에 두고 그 12개를 골도 분촌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등분을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이 1.5촌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죠. 4촌이라고 하는 것은 뒷머리카락 경계인 C2에서 풍부까지 1촌, 풍부에서 강간까지 3촌이 돼서 4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뒷머리 C2인 후발제, 그 다음에 전발제 앞머리카락 경계를 연결하는 곳을 기준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대추가 아니라 백회 7대 5라고 하는 비율을 통해서 7이라고 하는 비율을 맞추면 사실 거기서 4 7이라는 비율을 맞추면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7의 비율에 4등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아시얼적인 특징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근육, 신경, 혈관 모두 앞선 두개골 뒤통수 면에 있는 뒤통수뼈 영역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보면 됩니다. 후정입니다. 100회에서 바로 뒤쪽 1.5촌이라고 얘기하는데 강간을 기준으로 해서 강간과 100회의 중간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을 찾고 나서 100회를 찾게 된 거와 2등분을 하면 후정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해부학적 구조들은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고요. 주치병증도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중요한 경열 중에 하나가 백회입니다. 동맥에서 대표적인 중요도가 높은 경열이죠. 그래서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삼양오회와 천만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나머지도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동의보감식 다른 명칭으로는 두 개를 꼭 숙지하시고요. 이외에 추가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니환궁이라고 불리해지는 명칭인데요. 이거는 내단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내단 수련에서 결국은 상단전 내 영역을 뇌라고 얘기했다면 이 뇌를 불렀던 옛날식 표현이 니환궁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장부도, 신형 장부도에도 머리 부위에 니환궁이라고 하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결국 내단 사상가를 통해서 옛사람들은 뇌도 인식했고 이 부위가 결국은 내단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부위이고 또 이 부위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백회를 기준으로 인식했구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 백회는 뇌를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뇌를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혈이 현상학적으로는 인체의 모든 양기가 만난다 라는 측면에서 삼양오회와 같은 하늘의 양기가 가득 찼다 라는 측면에서 천만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하늘의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해서 전상이라고 하는 표현 등등이 천상처럼 등장하고 있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만 이 부위가 정말 우리 인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가,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여러분은 가장 높은 위치가 아닌데 뒤통수뼈와 두정뼈, 파리에탈본 사이에 있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두정부, 뒤통수뼈 중간에 있죠. 왜 이것을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부위로 보면 사실은 머리에서 가장 높다라는 식의 표현들은 여러 문헌에서 등장합니다. 다만 그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떠한 자세에서 비롯됐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그 전에 이 부위는 옛사람에 따라서 함몰되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머리카락이 나는 곳이다. 예, 머리카락이 난다는 뜻은 뭘까요? 선모중이라고 해서 머리카락 가마가 있는 공간입니다. 예, 머리카락 가마가 나 있는 공간이다. 선모중.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 가마가 자신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는데요. 사실은 100회 모두 머리카락 가마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 가마와 100회는 또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형태들이 이 부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거지만 양쪽 귀끝을 이으는 곳이 만나는 곳이다 라는 곳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열 방법은 현재로서는 앞머리카락 경계와 뒷머리카락 경계, 근데 뒷머리카락 경계는 C2의 가시돌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뒷머리카락 경계보다는 C2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머리카락 경계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앞머리카락 경계도 단순히 앞머리카락 경계라고 얘기하지 말고 C2와 C7의 거리를 연결한 거리만큼을 이니언에서, 그러니까 양미간에서 이마까지 연장해서 그곳을 앞머리카락 경계라고 짓고 이 두 개를 연결한 선을 중점으로 해서 그 중점의 앞쪽 일촌. 왜 중점의 앞쪽 일촌이라고 얘기한 걸까요? 예. 이게 중점, 여기가 12촌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중점을 하면 6촌이 되죠. 6촌에서 앞쪽으로 1촌이 되면 결국은 5대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찾는 방법인 거예요. 5대 7 비율을 찾기 위해서 먼저 중점을 찾고 중점에서 앞으로 1촌 이동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이걸 잘 하려면 앞쪽 기준과 뒤쪽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죠. 앞쪽 기준, 뒤쪽 기준 잘 못 잡고 중간점을 찾으면 잘못이 됩니다.
두 번째가 양 귀를 접었을 때 양 귓바퀴 꼭대기 이 첨이 연결하는 선의 중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해보면 다 차이가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끝이라고 하는 것을 귀를 어떻게 접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을 현재 제가 노란선으로 그린 것처럼 그릴지 아니면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에 따라서 양 귀끝이 만나는 지점은 다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 그냥 귀끝을 잇는 점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의 귀끝은 이 방향성을 만들어야 돼요. 노란색 방향성.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귀를 접어보되 이 귀를 접어보면 이 첨이라고 하는 것은 접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접어보시고 거울을 보세요. 그런데 그 이첨과 귀불을 연결해야 됩니다. 예, 귀불, 자신의 귀불의 가장 아래쪽 모서리를 연결하세요. 그러면 그 각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각도는 여러분 잘 보면 귀가 놓여있는 이 경사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 사진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경사면을 염두에 둔 연장선이 결국은 이런 연장선이 되고 이것이 양쪽 귀에서 만나는 두개골의 정중선이 백회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위 주변에 공교롭게도 머리카마가 나 있는 공간이 많고요. 예, 그 부위에 약간 함몰된 느낌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육, 신경, 혈관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다만 여기 신경에 뒤통수 신경은 뒤쪽에서 올라오는데 앞쪽에서 올라오는 신경들이 있고요. 옆머리에서 올라오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귓바퀴는 옆머리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도르래 위 신경은 이마를 통해서 머리를 올라오는 거고요. 큰 뒤통수 신경은 뒤통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으로도 봐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올라오는 곳이죠. 그래서 혈관도 뒤통수, 그 다음에 옆머리, 그 다음에 마루 이끌, 정맥 뭐 이러한 식으로 또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는 동맥과 정맥이 올라옵니다. 이 부위는 사자, 횡자 등도 하는데요. 직자도 하지만 위주로 하는데 여기는 또 두개골에서 안 하던 시술들, 뜸 시술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 뜸 시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카마가 난다라고 해서 머리털이 없기 때문에 뜸 시술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겠죠. 그런데 머리카락 가마가 꼭 백회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점은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개요로 보면 삼양오회처럼 모든 양경이 만납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경혈이 동맥에서 대추혈이 있었죠. 물론 대추혈은 족삼양경까지는 만나지 않아요. 수삼양경이 주로 만난다고 설명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대추혈 부위도 모든 양경이 머무른다라는 말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족거름경이 만납니다. 족거름경은 여러분이 경혈학 총론 시간에 영기의 운행 방식에서 보면 영기의 운행 방식에 12경맥의 주행성과 함께 동맥과 인맥이 소순환을 이룬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맥의 영역이 영기순환의 족거름 강경과 통해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이 바로 여기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삼재혈, 중풍칠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삼재혈 설명 선기혈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인맥에서요. 중풍칠철은 중풍 후유증을 치료하는 경혈로서 쓰이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들이 백회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현재 한의학에서는 중추신경계 병증은 물론 포함하지만 이렇게 큰 범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송대 이전에는 정상회모, 정상선모, 정상회발을 모두 100회로 지칭했다고 얘기하는 문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송나라 이전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카락이 나 있는 공간을 100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머리카락이 항상 이
머리에 앞뒤를 연결하는 정중선상에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쌍가마라고 해서 머리카마가 양쪽에 있을 수도 있고, 머리카마가 정중선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상회모, 정상선모, 정상회발과 같은 머리카락을 지칭하는 말이 백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다만 옛사람들은 그런 부위를 백회의 영역까지 포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글자들을 나타내는 곳은 또 한편 경외 기열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머리카락 가마가 어디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이러한 그림을 한번 나중에 경희락 실습 시간 때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백회가 정중선이냐 아니 머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취하면 두개골이 이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눈은 앞쪽을 정면 응시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웨이도, 그러니까 귀구멍, 그 다음에 이 네이살 캐비티가 시작되는 이제 콧대 그 지역을 콧날을 연결하면 사실은 이게 해부학적 자세가 되죠. 이 해부학적 자세가 됐을 때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두개골에서 가장 높은 데를 우리는 버텍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두정점이 됩니다. 만약에 해부학적 자세를 취하면 우리 머리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이 버텍스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의사 분들은 또 일부 어떠한 문헌에서는 바로 버텍스가 백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 버텍스는 백회가 아닌 전정의 위치가 백회 이 버텍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백회 위치는 이 위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백회와 버텍스의 위치가 왜 차이가 나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생각해 본 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 양방생리학을 비롯한 생리학 그리고 과거 해부학을 배울 때 귀에 안쪽 귀에 네이라고 하는 청각과 그 다음에 인체 밸런스를 만드는 이 베스플라 시스템을 배우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고 있겠죠. 이 중에 이 청각과 함께 존재하는 이 베스티뷸라 시스템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세미서큘라 캐널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세방고리관이 존재합니다. 반지꼬리 모양이 세 개의 축으로 X, Y, Z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그 축을 각각 용어로 안테리얼, 스피리어 캐널, 포스테리어 캐널, 라테럴 캐널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캐널은 우리 머리를 비롯한 몸의 자세 조절에 매우 중요한 어떠한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지면,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지면 반응에 대해서 X, Y, Z축의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동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해부학적 자세를 취할 때 30도 위로 이 라테럴 캐널이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라테럴 캐널이 수평면에서 그러니까 지면에서 30도 경사지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거든요. 원래 호리젠탈 캐널의 목적은 지면에 대해서 수평운동, 수평에 대한 회전운동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자세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인식이 되려면 해부학적 자세를 하면 안 되고 해부학적 자세가 아니라 이러한 고개를 해부학적 자세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30도 정도 숙이면 결국 뭐죠? 눈을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코도 아래로 내려가고 고개를 그러니까 30도 정도 숙이면 결국 이러한 자세가 되고 이러한 자세 때 호리엔탈 캐널이 이 지면에 대해서 수평이 돼서 나란하게 돼서 이 상태에서 앞뒤 운동, 회전 운동, 그러니까 수평면, 지면에 대한 회전 운동을 하면 가장 잘
인지가 됩니다. 자세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뭐 순발력을 나타내는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이 수평 운동, 회전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국은 유인원을 비롯한 이 동물, 네발 동물 아니면 네 발을 이용해서 갖는 동물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속성인데 바로 인간은 두발화 시키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먼 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해부학적 구조와 같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앞면의 공간을 시선을 이용하면서 결국은 이 호리젠탈 캐널의 위치가 30도 정도 떠버렸다, 위로 떴다, 경사졌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인즉은 만약에 30도 정도 숙였을 때 나타나는 버텍스는 바로 EV가 아니라 EV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버텍스가 아니라 30도 정도 숙였을 때 나타나는 두개골의 가장 융기된 위쪽 융기된 지역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백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회와 관련된 요소를 우리가 체표 현상에서 관찰한 게 바로 이 귀끝과 귀부를 연결한 이 라인을 연결한 연상 현상이 바로 이 위치를 찾는 위치가 아니라 이 뒤쪽 위치 30도 정도 숙인 이 위치를 인식하는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의 모습을 보면 30도를 숙였을 때 귀는 이 앞면에 대해서 직각을 나타내는 경상이 있죠. 여러분이 해부학적 자세를 통하면 눈은 앞쪽 면에서 오는 정면을 응시하지만 귀의 입장에서 보면 뒤로 누워있는 경향이죠. 오히려 귀는 이 상태에서 보면 이런 방향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전면에서 오는 정보에 정확하게 귀가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이러한 측면으로 귀불과 귀끝을 연결하는 것은 이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위치를 찾는 거다. 그리고 이 주변이 공교롭게도 머리카락마가 많이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옛 한의학의 임상가들이 관찰했던 인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회는 두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두정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침을 제대로 하려면 이와 같이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리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두정부라고 하는 이 위치를 백회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전정이라고 하는 부위고 바로 이 부분이 백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부위가 머리카마가 난 경우도 있고 머리카마가 안 난 경우도 있다는 점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회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그 다음의 경혈들을 바로 찾을 수 있고요. 또 경회 기혈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백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 경회 기혈이 사신총이라고 하는 경회 기혈입니다. WHO에서 기호를 부여했는데요. 일단 이 X는 경회 기혈이라는 뜻이고요. HN이라는 뜻은 헤드 앤 넥, 머리와 목에 있는 경회 기혈의 첫 번째예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HN, 원입니다. 이는 백회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에 있는 일촌 부위에 있는 4개의 영역을 각각 대표적으로 표시한 것이 사신총입니다. 물론 문헌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백회를 기준으로 1촌씩 아니면 백회를 기준으로 2.5촌씩 넓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백회라고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그 반원의 대각 방사 형태의 사신총이라고 하는 경회 기혈이 있습니다. 이 사신총은 결국은 백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뇌질환, 정신질환, 머리 질환 등을 다양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발오처라고 하는 건데요. 사신총과 같은 느낌인데 사신총의 중심인 것까지 포함한데 이것은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해서 백회를 인식한 뒤에 거기서 전후 좌우 일촌을 찾는 개념입니다. 결국은 사신총이나 회발오처나 만약에 머리카락이 백회 부위에 있다면 회발오처는 곧 사신총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백회를 포함해서요. 만약에 머리카락이 안 났다. 머리카락과 백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혈이 회발오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신총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머리카락가 나 있는 피부면이기 때문에 뜸법을 위주로 시술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회모. 아까 소개한 것처럼 송대 이전에는 정상회모를 백회로도 인식했다. 그렇지만 또 정상회모는 백회와 달리 경회기혈로도 인식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백회의 치열법 중에 하나이면서 결국은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찾는 것이 정상회모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백회열을 찾았는데 백회열의 표준 위치에 머리카락가 났다면 결국은 정상회모와 백회는 동일한 거고요. 백회열을 찾았고 그 백회열의 표준 위치에 머리카락가 나지 않았다면 백회의 위치와 머리카락은 다른 걸로 인식해서 머리카락의 위치를 정상회모라고 부르고, 물론 주치적인 속성은 백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학이라고 하는 경우의 계열입니다. 구학도 학질에 뜸을 떴다라는 기원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거의 백회 주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백회와 후정이라고 하는 경혈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뜸을 떴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이 주변에 머리카락가 난 주변을 고려해서 뜸 치료를 했는데 그 뜸 치료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 간헐열을 목적으로 했다. 간헐열을 옛날 명칭으로는 학질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질을 우리는 현재는 말라리아하고 혼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말라리아의 증상이 학질이기도 하고 학질의 말라리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질의 임상 표현형은 간헐열이거든요. 열이 났다, 추웠다, 열이 나왔다, 추웠다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벌어지는 것을 간헐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소양병과 같은 모습입니다. 소양. 이거는 상한론 가서 배울 건데요. 이러한 증상들을 염두에 뒀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말라리아 유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전염병이라면 이제 말라리아라고 부르지만, 그렇지 않은 전염병에서도 간헐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학질을 포함한 데서 뜸 치료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회 주변의 경외기혈도 소개하면서 갔는데요. 이제 앞머리 쪽으로 옵니다. 백회를 기준으로 앞쪽 1.5촌, 1촌하고 5푼이 되는 거리에 전정이라고 있는데, 오늘날 알고 있는 버텍스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버텍스에, 그러니까 해부학적 자세를 취했을 때 해부학적 자세에서 가장 위쪽에 머리 융기된 부분을 전정이라고 인식하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근육신경 혈관은 이마와 앞머리 쪽으로 오면서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전정 앞쪽에 천총이라고 하는 경의 기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게 될 전정 앞에 동맥이 신해인데 신해혈과 전정 중간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 두 경혈의 거리는 1.5촌이에요. 근데 1.5촌이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꼭 앞머리카락 경계와 백회라고 하는 것을 5촌으로 골도 분촌한 뒤에 이러한 골도 분촌을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앞머리와 이마로 오면서 주로 증상의 방향은 이제 두통이나 이마와 관련된 두통이나 눈질환 쪽에 많은 포커스들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신회입니다. 앞에서 뇌호혈 설명드릴 때 언급했었던 것처럼 신회도 이 앞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마뼈, 두정뼈가 어린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죠. 이럴 때 나와 있는 이 공간을 염두에 두고 관찰했었던 공간이 신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인 경우는 이곳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만큼 젖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인 경우도 자침보다는 자침을 하더라도 직자보다는 횡자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뜸 치료도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도 아마 이러한 어떤 머리의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뜸 치료하기는 쉽지 않은 공간이죠. 어쨌든 머리가 나 있기 때문에요.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경외기혈에 인문이라고 하는 경외기혈이 있습니다. 바로 신회와 상성을 연결한 선상 중간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두통, 혈압, 비염, 황달과 같은 증상들. 근데 황달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황달로 인해서 생겨나는 증상들, 그러니까 두통 증상, 의식이 모호하거나 불명하거나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이, 이러한 증상 때문에 간염을 치료한다, 황달을 치료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대증요법과 관련한 증상 치료입니다. 다음에 신중이라고 하는 경외기혈인데 신해와 상성 중간에 있는데 인문이랑 또 동일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의료적 실천에 따라서 달리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린아이 경련 발정 뇌전증에서 썼다라는 얘기죠.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쓴 거죠. 다음 상성입니다. 상성은 앞머리카락 경계에서 위로 1촌 올라간 지역인데요. 여기에 다른 명칭이 명당이 있죠. 신당이란 표현도 있고 동의보감에서 명당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숙지하되, 이 명당을 숙지하다 보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수업에서 뒷머리카락 경계면에 명당이라는 경의 기혈이 있었죠. 그것과 혼동을 가질 수 있으니까 혼동하지 않길 바라고요.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표현에서는 가장 밝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햇살을 제일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남쪽을 향해서 섰을 때, 앉았을 때 바로 이 부위가 햇살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의미가 부여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시하는 곳이죠. 그래서 명당도, 명당경 이런 말이 있으면 이러한 신성한 의서라는 의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혈도와 관련한 대표적 의서들이 다 명당도, 명당경 이런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상성은 방금 말했던 위치에서 앞머리카락 경계를 기준으로 찾으면 되고요. 여기에 자침법 중에 하나는 자침을 단순 자침법과 같은 횡자도 했지만 출혈요법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출혈요법을 했다는 건 어떠한 혈관일까요? 바로 요거와 관련된 혈관들입니다. 이 혈관들은 바로 이마 동맥과 정맥과 관련한 요소들인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눈학에서 이마를 거쳐서 올라가는 혈관의 분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눈학에서 흘러나오는 동맥, 눈학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맥이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 부위를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부위의 출혈요법들은 바로 이 눈학 위로 해서 들어가는 동정맥의 혈류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치료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특징들이 반영된 것이 중추신경계,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3규혈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의학에 있어서의 치료 큰 범위는 머리와 얼굴 병증인데, 바로 증상적 표현이 머리와 얼굴로 나타나는 증상들, 그런 것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따져보면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병증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신정혈입니다. 신정혈은 머리카락 경계면에서 위로 5푼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취혈 방법에 양쪽 눈썹 안쪽 끝,
인이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3촌하고 오픈 더 들어갔다라는 뜻이죠. 앞선 골도분촌에서 소개했었던 이마의 폭을 3촌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예, 개요로 보면 동맥을 기준으로 하되 족태양 조경면과 교회한다. 바로 가장자리에 족태양 경맥이 있고 여기 이마의 가장자리에 조경면 경이 있는데 이들과 모두 이 전발제라고 하는 이마 영역에서 서로 증상적 표현을 공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유되는 증상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면 이러한 증상들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머리, 코,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것은 단순 코를 통해서보다는 안과 귀, 코를 포함한 이비인후과적인 속성으로 코라는 병증을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 부위에 경외계열도 있는데요. 경외계열로 대표적인 것은 전발제, 후발제라는 경외계열이 있었던 것처럼 전발제라고 하는 일종의 표지가 되는 위치에 이름이 또 경외계열인데요. 주치병증은 현대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주로 이마에 있는 다른 경혈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발제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신정혈과 전발제 사이에 동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의 경외기혈이 있었다. 예, 이것도 숙지하시고요. 주치병증은 동일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 다음에 인당이라고 하는 경외기혈을 소개할 겁니다. 인당이라는 경외기혈은 현재 머리 부위에 있는 경외기혈로 그러니까 머리 헤드앤넥 3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 인당은 종교적으로도 많이 강조되고 있죠. 특히 불교에 있어서의 해안 아니면 어떤 상단전의 의미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제3의 눈, 뭐 이런 마음의 눈,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 부위가 인당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이기도 하고 그다음 내단가에 의해서도 이 인당이 사실은 백회처럼 니환궁으로 또 설명될 수도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인당이라고 하는 이 부위는 뇌 입장에서 보면 전전두엽, 고등 인지가 발달되어 있는 전전두엽에 해당하는 또 쇠표면에 해당하겠죠. 현재 중국의 일부 교과서에서 보면 인당이라고 하는 것을 동맥의 29번째 경혈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GV 29가 되는 건데요. 현재 WHO 기준에서는 동맥은 28종이죠. 근데 중국 자체에서는 인당을 동맥의 경혈로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서 동맥의 29번째 경혈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혈이라고 하는 것과 경외기혈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상에 따라서 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명나라 때 동맥의 경혈 중에 중추라고 하는 경혈은 중국 명나라 때 들어온 거라 동의보감에서는 동맥의 경혈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처럼 오늘날 동맥의 경혈이 28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인당을 동맥의 경혈로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생깁니다. 이렇듯 앞으로 현재와 앞으로도 다양한 경외 계열이 12경맥 또는 임동맥을 포함한 이런 14경맥의 경혈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인당이 현재 한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경혈로 인식된다는 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봐야 되고요. 이 부위는 이마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경혈들은 점자 출혈이 활발한 치료 기술들이 활용됩니다. 단순 자침을 넘어서 점자 출혈을 하게 되는데 점자 출혈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눈악에서 이마를 통해서 머리로 가는 또 눈악에서 이런 이마로에서 이마로 가는 이런 다양한 혈관들을 염두에 두고 점자 출혈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들은 주로 이런 중추신경계, 뇌와 관련된 중추신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병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교 알중이라고 하는 경우의 계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의 아래쪽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명이라고 하는 경열을 배우는데 바로 족태양 방광경에 해당하는 경열이죠. 이 정명의 양쪽을 연결한 정중선에서 콧부리에 있는 부위가 비교 알중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정명과 반대되는 경열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에서 비교 알중이라고 하는 경우의 계열도 나중에 정명과 함께 비교하면 되는데 주로 보면 이러한 정신,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료라고 하는 동맥의 경열이 되겠는데요. 다른 명칭으로 면정이라고 돼 있죠. 이는 바로 이 부위가 얼굴의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얼굴의 중심.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굴의 중심이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표현형이 뭐냐면 인연이라고 하는 양 눈썹과 이마가 3촌이었죠. 여기와 아래쪽 콧날까지가 또 3촌으로 골도분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또 찾아볼 수 있겠네요. 이 부위는 큰 콧방울 연골,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 콧방울 연골이 만나는 중심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위를 촉지를 해보면 이 연골이 만나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느낌을 최표면에서 눌러보면 함몰 느낌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신경혈관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부위에 참고하셔서 찾고요. 자침법에 있어서는 얕게 직자나 사자하기도 하고 삼능침으로 점자출혈 하기도 합니다. 뜸법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얼굴 부위는 뜸법을 하기에는 화상과 같은 이제 침습 정도가 심해서 웬만해서는 뜸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코에 있기 때문에 코 병증을 큰 분류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수구혈입니다. 수구혈은 인중이라고 부르죠. 이 부위를 인중구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고랑처럼 생겼다고 하고요. 인간의 중심인데 사실은 왜 이런 인간의 중심이 아니죠. 사실 이게 드러난 것은 천, 지, 인이라고 하는 사유 과정 안에서 인에 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 지, 천은 결국은 코, 지는 곧 입, 그러니까 수곡지기가 들어오는 지기, 호흡지기가 들어오는 코, 그 중간에 개념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천인지 삼재 사상과 긴밀하겠죠. 그러한 입장에서 인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위는 그런 의미와 관련해서 구구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깨우거나 각성시키는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13귀열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겠죠. 동맥의 경혈이지만 얼굴을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 경맥이 양명경이기 때문에 수양명, 조경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입술 둘레근이 입술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입술 둘레근의 바로 위쪽 함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코 중격의 내림근이 바로 이 주변에 있습니다. 신경으로 보면 눈을 중심으로 하는 눈학의 아래쪽 신경의 분지가 이 윗입술에 분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얼굴 신경에 볼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은 입술과 관련한 쪽에서 윗입술, 얼굴 관련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자침은 주로 직자도 하지만 사자를 합니다. 코 중격을 향한 방향으로 사자합니다. 그래서 침끝을 약간 위쪽을 향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코 중격, 그러니까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코 중격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사자하듯이 자침이 됩니다.
수구혈의 위치를 여기서 수구열의 위치에 대해서 한중일 관계에서 서로 다른 언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중이라고 하는 것은 콧구멍 바로 밑, 입술 끝 바로 위를 중과하는 이 공간을 인중구라고 할 때 이 인중구의 중간을 수구열로 할 건가 아니면 이를 3등분을 해서 위쪽 3분의 1을 수구열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인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2등분을 하는 게 맞고요. 수구라고 하는 걸 형태학적으로 보면 3등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2등분을 하든 3등분을 하든 결국은 자침적 목적에서 보면 둘 다 동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침을 할 때 결국 위를 향해서 사자한다고 했죠. 위를 향해 사자하면 사실 중간에서 위쪽으로 자침을 하면 중간에서 위쪽 영역인 3분의 1 영역까지도 사자 과정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인중이라고 하는 중심 위치에서 위쪽 3분의 1까지를 수구라고 하고 여러분은 타멸과 자침 시 중간에서 직자보다는 위쪽을 향해 사자한다. 그러면 한중일의 관계에서 수구열의 위치의 논쟁에서도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자침을 하다 보면 경의 기울로서 비주, 코의 뿔이라고 하는 이 인중이 시작되는 부위도 경의 기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위도 보면 구급이라고 하는 입장의 치료적 범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중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응급 구구로 인한 치료 목적을 가진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태단혈입니다. 태단혈은 입술 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중구가 끝난 아래쪽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태단혈을 보실 때 주로 자침하는데 모세혈관, 입술과 관련된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출혈 시 입술 출혈을 좀 조심해야긴 해야 됩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응급 구조와 관련한 속성을 많이 가지겠죠. 또 아시혈적으로 입술이나 입 주변 관련 통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다음으로 응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의 28종의 경혈 중에 마지막에 동장하는 경혈이죠.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29번째로 인당혈까지 언급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동맥의 경혈은 28종이고 그 28종의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은교혈입니다. 잇몸에 있는데 윗잇몸, 입술 주름띠입니다. 윗잇몸과 윗입술이 만나는 윗입술 주름띠에서 하는데 이런 부위는 점막층이죠. 점막층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순 자극보다는 점자 출혈을 염두에 두고 치료적 목적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보시고요. 인맥, 동맥, 조경명. 조경명은 얼굴 부위에 있기 때문이고 인맥이 있는 거는 승장혈이 이 입술 둘레를 감는다라고 하는 유주 분포가 인맥에서 언급됐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구조 활동을 포함한 의식을 깨우거나 의식을 조절하는 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치병증에 있어서 RCR적 표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교혈과 관련돼서 경의 기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현명혈이라고 있습니다. 은교혈과 동일하게 윗잇몸과 윗입술 주름띠가 만나는 부위에 있고요.
은교열과 같이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고전에 따른 의료적 실천에서 이제 현명이라고 하는 별도의 경외 기여를 인식한 것이죠. 다만 주치의 범위를 보면 은교열이 가지고 있는 주치 범위랑 거의 동일하고 특히 의식 불명 등 응급 구조와 관련한 특징의 어떤 주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은교열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까지 동맥의 경혈에 대한 설명들을 모두 드렸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클래스 수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소개된 동맥의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학습하고 또 경혈학 실습을 통해서 이들 경혈과 경외기혈의 부위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면서 탐혈 자침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